윤상현의 정치쇼. 어제 한일 정상회담이 열렸습니다. 12년 만이죠. 그동안 막혔던 일본 수출 규제와 지소미아 문제 정상화로 한일 관계 물꼬를 텄는데요. 국회 외통위위원이신 국민의힘의 윤상현 의원 전화로 연결해서 이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윤상현 의원입니다. 예, 의원님이 저 대표적인 외교 전략통이신데 예. 어제 한일 정상회담 12년 만에 있었고요. 그리고 1, 2차 친교 만찬도 있었고 이 일단 정상회담 좀 총평 좀 해주시죠, 의원님. 일단 12년 만에 이제 정상 간 셔틀 외교가 다시 재개됐다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일단 지난 2018년 10월 대법원 확정 판결에 의해서 이제 개인 강제징용 당했던 분들의 일본의 미쓰비시 중공업 신일본 제철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에 대해서 우리 대법원이 그걸 인정을 하지 않았습니까? 네. 그 이후에 일본 당시 아베 정부가 이것은 국제법 위반이다 해가지고 계속해서 이 문제에 대한 이 해결을 촉구를 했거든요. 그런데 지난 문재인 정부에서는 이거에 대해서 일체 어떤 해결의 노력을 한 게 없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가 최대 갈등 걸림돌이었는데 이 문제를 일단 봉합을 했다. 그리고 이래 미래지향적인 한일 관계로 나아가는 첫발을 디뎠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의원님 보시기에는 우리가 그래도 제일 얻은 것은 이거다라고 뽑으실 수 있는 게 있을까요? 일단은 우리가 현재 가장 어려운 문제는 엄중한 국제 정사에서 국제 정세가 엄중하지 않습니까? 예, 그렇죠. 한일 간의 여러 가지 이제 뭐 외교 문제, 또 북핵 미사일 문제, 또 경제 문제 이런 게 있거든요. 그래서 중요한 것은 이제 지소미아라고 한일 간의 이제 정보 교류 협정이 있지 않습니까? 이게 조건부로 계속 유예돼 있었는데 이것을 완전 정상화시킨 거고요. 또 이 한일 간의 이제 차관급의 어떤 이제 그 대화 를 할 수 있고 전략 대화죠. 한일 간의 또 국방 외교관 국장급 또 대화, 또 NS 차원의 한일 간의 이제 경제 안보 대화 신설하고요. 또한 이제 우리가 2018년 10월 대법원 확정 판결 이후에 2019년 7월 달부터 일본이 이제 한국에 대해서 수출 규제하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반도체 핵심 부품 뭐 플라스터, 포레스트 뭐 해가지고 이거에 대해서 수출 규제 해제를 했고요. 또 뭐 미래 파트너십 기금도 설립을 했고요. 알겠습니다. 그런데 의원님 앞서 말씀하신 그 지소미아 정상화 이게 이제 좋게 보면은 한일 군사협력 확대되는 뭐 이런 건데 또 반대하는 입장 특히 야당 쪽에서는 일본의 군사대국화에 정당성을 부여하는 거 아니냐 뭐 이런 비판도 있던데 이건 어떻게 보세요? 근데 정안이 한일 간의 군사정보교류 협정을 지속시키면 우리가 벌써 2011년도부터 맺어왔거든요. 그래서 이 지금같이 북한이 계속 핵과 미사일을 고도화되는 시점에서는 이것은 필수 불가결한 겁니다. 왜냐하면 한국은 우리가 솔직히 말해서 군사 정찰 의상 하나도 없습니다. 일본은 군사 정찰 의상이 7대가 돌아가거든요. 그래요? 그러면 북한이 미사일을 쐈다. 그거에 대한 어떤 항적 같은 것을 밝혀내려면 일본 측의 도움이 절대적입니다. 현실상? 우리가 탐지 못하는 게 있거든요. 그러면 일본 측의 어떤 미사일 낙하에 따른 이제 기술 정보 제공도 받아야 되고요. 또 우리가 정보 수집 못하는 것을 일본이 또 북한에 대한 많은 정보를 가지고 있을 거 아닙니까? 왜냐 일본에 암약하는 뭐 북한 단체들도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것은 필수입니다, 필수. 알겠습니다. 그 셔틀 외교가 복원됐다 뭐 이런 평가도 있던데 이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죠? 우리가 2011년 우리가 그 당시 이명박 정부 그때 여름인가 독도 방문을 했습니다. 이명박 대통령이 직접 독도 방문 이후에 이제 한일 관계 경색이 됐고 이제 매번 우리 양국 정상이 도쿄와 이제 서울을 왔다 갔다 하면서 셔틀 외교를 했는데 그게 이제 다시 개재됐다, 재개됐다 이런 의미입니다. 알겠습니다. 저 아무래도 이번 정상회담에서 우리가 좀 크게 관심을 가졌던 건 이 강제징용
배상료 해법 요거를 일본이 어떻게 받아주느냐 이 부분일 건데요. 예, 어제 예. 보니까 기시다 총리는 우리 정부의 강제징용 해법에 대해서 높이 평가한다.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긴 했는데 여러 가지들 중에서 이 배상 문제 있잖아요. 이 전범 기업 미쯔비시하고 그다음에 신일본제철의 배상 기업 출연에 대한 배상 기금 출연에 대한 일체 언급이 없었는데 이거를 좀 어떻게 봐야 될까요? 일단은 이제 그 기시다 후미오 총리가 과거사에 대해서 가장 중요한 이제 과거사에 대해 정리는 1998년 10월 김대중 오부치 선언. 오부치 선언이거든요. 소위 말해서 일본이 한국 식민 지배에 있어서 다대한 이 고통, 손해한 거에 대한 역사적 이 진실을 겸허히 받아들이고 이 통절한 반성과 마음으로부터 이 사죄를 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오부치 선언의 그런 역사적인 인식을 계속해서 계승하겠다라고 했고요. 역대 내각의 입장을 계승한다 이런 말씀하신 거죠? 계승한다는 이거를 이제 표명을 했고요. 이제 미쓰비시 중공업 신일본 제철에 대해서 어떤 이 손해배상 이제 우리 강제징용 피해자분들에 대한 손해배상에 대해서는 일본은 이미 한국에 대한 청구권 협정, 소위 말해서 1960원의 한일 청구권 협정으로 그런 문제가 다 끝났다라는 거거든요. 일본 입장 그렇죠. 일본 입장 그거거든요. 그래서 일본 미쓰비시 중공업이나 신일본 제철이 뭐 그 원고 요번에 승소하신 분이 한 15분 됩니다. 1인당 한 1억에서 1억 5천만 원 이제 위로금을 받기로 했는데 그것을 손해배상금이죠. 판결금을 못 내게 하겠다는 거거든요. 못 내게 하겠다는 거기 때문에 일단 일본의 이제 기업 입장에서 어떤 것을 아직까지 하지는 않았고요. 그래서 그것을 이제 할 수 있는 방법으로 우리가 3자 변이라고 해서 행안부 산하의 강제징용 재단을 만들어서 거기서 이제 기금을 모아서 하겠다는 거고 거기에 일단 이런 두 기업이 참여 의사를 아직까지 밝히지 않고 있고요. 그러나 이제 한국과 일본 간의 미래 이제 파트너십 기금이라는 걸 어제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일단 우리가 10억 저쪽에서 이제 10억에서 이제 스타트를 하면은 여기에 제가 지난주에 일본 갔다 온 바에 의하면은 여기에는 이 기업들이 참여의 의사를 이제 아마 참여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일본. 근데 그렇게 보고는 있는데 어제까지는 그 얘기가 어제까지 그 나오진 얘기가 않아서. 없었습니다. 이게 어느 정도 이제 문제가 해결됐다 싶으면 아마 거기에는 참여를 할 것으로 봅니다. 이 민주당의 반응을 보니까 저 총리의 직접적인 사과도 끝내받지 못했고 그리고 전범기금의 배상기금 출연 요거에 대한 확실한 언급 없고 그러니까 이건 굴종 외교다 뭐 이렇게 비판하던데 여기서 대해서는 어떻게 보시나요? 그런데 민주당이 입이 10개라도 할 말이 없는 분들입니다. 아 그런가요? 왜냐하면 2018년 10월에 어떤 대법 확정 판결 이후에 민당 정부가 한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 판결 이후에 2019년 제가 기억하기로는 1월, 3월, 5월 계속해서 당시 아베 정부가 문재인 정부하고 대화를 촉구를 하고 해결책을 서로 논의하자고 하는데 계속 외교적 협의, 예를 들어서 중재위원회 구성도 전부 다 나몰라라 했던 분이거든요. 그분들이 민당 분들입니다. 그러면서 맨날 죽창과 반일 선동했던 분들이거든요. 그러면 민당이 스스로 이 안에 대해서 뭔가 대안을 제시하는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요번에 지금 미쓰비시 중공업 신일본 제철에 이 원고 승소하시면 15분인데 그중에 13분이 이미 돌아가셨어요. 그리고 아직까지도 또 1000명의 원고들이 지금도 소송을 진행 중에 있거든요. 그럼 계속해서 그 강제징용 피해자분들이 계속 운명을 달리하시는데 이 문제에 대한 해법 하나도 내지도 않고 맨날 굴종에게다 외교 참사다. 민주당이야말로 이 문제에 대해서 반성해야 할 분들입니다. 이게 안타까운 겁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럼 의원님 보시기에는 문재인 정부 때 왜 적극적으로 당시 문재인 정부가 이 문제 해결하기 위해서 움직이지 않았다고 보시는 거예요? 그 문재인 정부에서 당시에 이낙연 총리가 국무총리 산하에 이 문제 해결을 위해서 TF팀을 만들기도 했거든요. 솔직히 또 당시 우리 국회의장하신 우리 문희상 의장께서 2+2+알파라고 해가지고 이제 이것도 하자라고 노력했는데 가장 주된 요인은 문재인 청와대였습니다. 대통령이 이 문제에 대해서 일체 전혀 이 원래 이제 뭐 변호사 출신이서 그런지 몰라도 법적인 해결 외에 어떤 정책 해결책 제시를 전혀 안 했던 거예요. 그게 가장 큰 문제였던 거죠. 알겠습니다. 자, 요 얘기는 여기서 마무리하고요. 의원님, 당내 문제 좀 짧게 여쭐게요. 이 국민의힘의 새 지도부가 떴고요.
그리고 김기현 대표는 연포탕 얘기를 전당대 기간 내내 많이 했고요. 그런데 이 새로 구성된 지도부에 대해서 우리 윤상현 의원께서 솔직히 연포탕으로 보기에는 좀 아쉬운 점이 많다. 뭐 이렇게 좀 평가하셨던데 그 이유는 뭐죠? 아쉬운 점이 있는 게 좀 사실입니다. 이제 예. 최근에 당직 인선 보면은 예. 사무총장, 뭐 사무부총장, 이제 대변인, 뭐 수석 대변인 전부 다 이제 친윤계라고 하는 원래 이제 김기현 대표를 도왔던 분들이거든요. 네. 그래서 좀 연포탕을 끓인다 하면은 좀 더 전향적인 인선, 예를 들어서 그 당시 그 경쟁 후보들 안철수, 황교안 이런 천하람 후보들의 의견도 수렴해서 이제 반영을 했으면 하는 그런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김기현 대표가 이제 당정일체에서 당정일체가 됐는데 이제 당직 인선에 있어서도 어떻게 보면 이제 뭐 혼연일체라고 할까요? 예. 그런데 그래서 저는 오히려 이 당이 이제 민당이 압도적으로 국회를 장악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런 상황에서 당이 대통령을 강력하게 뒷받침하기 위해서 이런 의지를 드러낸 게 아니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약간 비주류의 목소리를 좀 담아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입장이신 것 같은데. 예. 얼마 있으면 원내대표 경선 있잖아요, 의원님. 예. 혹시 의원님 거기 출마하실 생각이 있으신가요? 지금 뭐 그 원내대표 할 타이밍은 아직은 아닌 것 같고요. 예. 이게 지금은 이제 지금 말씀하신 대로 연포탕 문제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김기현 대표가 어떻게든 진짜 연포탕을 실현하고 김기현 대표 안착시키는 게 우선이다. 그렇죠? 이 내부적으로 이번 전대만큼 이렇게 잡음이 많았던 전대가 없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당이 여러 가지로 이제 내부적으로 사분오열돼 있는데 이런 갈등을 봉합하는 게 우선이다. 그래서 이제 일심동체로 단합을 위해서 어떤 이제 역할을 하고 그거를 얘기할 때지 아직까지 원내대표다 뭐 얘기할 때는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러면 당의 단합을 위해서 제일 필요한 건 뭐예요, 의원님 지금 시점에서? 당의 단합을 위해서는 일단 우선 하나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일단 내놓을 수 있는 것은 뭐 이제 여러 가지 인선들이죠. 인선들이고 앞으로 이제 뭐 총선 관련 이제 TF팀 이미 이제 발족시키지 않겠습니까? 뭐 곧 당무감사 한다는 보도도 있던데요. 그런 걸 통해서 어떤 그런 면에 있어서 연포탕을 차츰차츰 시도해 나가는 거 이게 필요하지 않겠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의원님 방금 전에 방금 전에요. 이 연포탕 좀 부족하다고 말씀하셨는데 지금 현재는 부족한데 김기현 대표께서 이제 당직 인선이 또 여러 뭐 중간 당직도 있고 여러 당직도 있고요. 또 중요한 게 이제 총선 TF팀을 발족을 하고 또 이제 공천 뭐 등등에 대해서 얘기 나오지 않겠습니까? 뭐 그렇겠죠. 그런 면에 있어서 어떤 뭐 상향식 공천 매번 김기현 대표께서 강조하고 계십니다만 뭐 상향식 공천이라든지 모두가 이렇게 받아들일 수 있는 어떤 공천 원칙의 천명 이런 게 중요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의원님 시간 관계상 저 여기서 마무리할게요.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국민의힘의 윤상현 의원이셨습니다. 의원님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